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후 1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로 중단된 정보 시스템 647개 중 87개가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과 다른 대법관들 등 증인 없이 진행된 이번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서 파기환송심 전후 과정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판결에 대한 정치 보복이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사법부 흔들기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을 만납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의 후속 작업과 주 4.5일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대응까지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현재 복구율은 한 10% 전후입니다. 자, 10%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연 이게 누구 책임인가에 대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 명확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룰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와 협력하여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국가정보 인프라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산망 이중 운영 체계 같은 구체적인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민생경제 현안이라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주째 멈춰있는 민생경제협의체를 즉시 재가동합시다. 재난극복, 물가안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신속히 실행으로 옮깁시다.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시스템 이중화, 백업 체계 구축이 제대로 안 된 게 이제 사고를 키웠다 이렇게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 예산 확보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 책임이다. 신현영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죠. 우리가 23년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빠르게 구축했으면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은 사실 화재로 인해서 사실은 전산망이 큰 범위에서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그리고 대안 마련을 하는 것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누구 탓이냐보다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재발 방지할 것이냐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그런 실력을 오히려 이번에 기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강전의 대변인.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 때 저희가 초반에 경제가 어렵거나 했을 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상황들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을 때 전 정부 탓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그러한 형태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도 28일 날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마치 전 정부에 대해서 탓하는 듯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23년에 말씀하셨던 그때도 국가정보 시스템이 좀 무너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었던 부분들,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과해야 되고 행안부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정부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번이 더 큰 상황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오히려 약간의 후폭풍들이 있다 보니까 강훈식 비서실
실장이 네. 전 정부 탓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또 대통령께서 다시 뭐 관련 말씀을 하시고 이랬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미 배터리를 쓸 수 있는 연한도 1년 정도가 지난 상황이고 관리 과정에 있어서의 뭐 과실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제때 바꾸지 못했던 거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어떠한 국가적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예산을 빨리 투입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연결이 되어서 어느 정도 서로에게 과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처음에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전 정부 탓을 하는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 국민의힘도 사실상 발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정부 측에서 조금은 톤다운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저희 야당에게도 좀 손을 내미는 모습들이 있는데 빠르게 해결이 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 좀 협치가 복원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냐면 보안, 국민 안전, 위해 방지 위한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점검해서 다음 주 국무회의 때 보고하라. 이걸 이제 모든 부처를 향해서 한 얘기예요. 네. 자, 이런 상황이고 지금 뭐 분명히 전 정부 걸쳐 있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쨌든 새 정부는 출범했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아까도 신현영 의원님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좀 이렇게 여야가 다 자기 잘못이라는 생각으로 네. 그죠? 다 자기 잘못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정말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뭐 법 개정해야 되고 예산 확보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모습을 국회가 다시 협치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네. 뭐 IT 강국, AI 강국 이것은 지금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지난 정부 때도 얘기했었던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상황이 22년에 카카오톡 먹통 사태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중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 국가의 데이터가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는 게 국민들께서 굉장히 놀라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저도 오늘 낮에 변호사 사무실 이제 가서 일을 하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도 안 되고 정보공개 청구해놓은 것도 확인하려고 보니까 안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어. 당장 내일 조사 동석을 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입니다. 국민들께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계시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여야 없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정치인들의 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우리 신현영 의원님 이제 국회 계셨으니까 예산을 짤 때 예. 이건 뭐 여야 할 것 없이 제가 보기엔 그런 저도 오랫동안 이제 그 우리 정치를 이제 관찰을 해오고 취재를 해온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뭐 자기 지역구 챙기는 건 말할 것도 없이 표 되는 거를 우선 이렇게 본능적으로 챙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필요 없는데 도로 하나 더 놓고 이런 데는 많은 예산을 갖고 가면서 이런 것들은 지금 아주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다들 인지하지 못하고 이런 게 자꾸 밀리는 거예요. 보니까 큰 예산이라면 큰 예산이지만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꾸 밀리다 보니까 이런 일도 발생한다. 어떻게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행정부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국회 예산이 넘어오기 전에 정부가 가안을 짜가지고 올리고 사실은 국회에서는 예산 심의를 하고 일부 아주 약소하게 지역 예산 추가로 챙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기 영합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행정부에서 사실 23년에도 이런 먹통 사태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국민 신뢰를 재고 대책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라는 그런 선언까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발생하니까 지금 실망이 큰 것인데요. 25년에도 보면은 이 예산이 375억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이번에 확장이 되려면은 결국에는 사회적 재난 아닙니까? 특히 추석 연휴 앞두고서 얼마나 사람들이 은행이나 금융이나 마음이 급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이제 국가가 우선순위 예산으로 책정해서 재발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유엔 갔다 오자마자 사과하고 또 업무 지시하고 그리고 일하라고 준 권한인데 일 못하거나 잘못했으면 스스로 책임지고 미안해야 합니다라는 자세를 보인 만큼 이번 정권에서 이제 4개월 됐잖아요. 계속해서 재난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수습하고 국민들과 소통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점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배임죄 폐지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중위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 없도록 대체 입법 등 개선 방안 마련하겠다. 국민의힘은 각종 범죄에서 배임 혐의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면소시키기 위한 조치다. 한마디로 이런저런 얘기 아무리 해봤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다. 자, 근데 강전혜 변호사님, 네. 기업 경영 활동하는 데 있어서 기업을 옥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배임죄 폐지는 오히려 그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지금은 형법상 배임죄까지 포함시키려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에 재계에서 어쨌든 본인들의 경영 활동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해달라, 배임죄를 풀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상법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폐지 가닥들이 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하겠다는 것이 우려가 되는 거는 형법상 배임죄도 함께 폐지를 하면서 네. 대체 입법을 하겠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입법 시한은 알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뭐 법인카드 사건 이런 것들이 배임죄로 엮여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소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넘어서서라도 아예 배임죄를 모두 폐지를 해버리면은 입법 공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네. 당장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오히려 대체 입법을 좀 먼저 아니라도 내놓고서는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국민들께 좀 최근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덧센 상법 이런 것들이 기업 경영 좀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로 어쨌든 재계 요구를 들려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진행하려 합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대체 입법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형법상 배임죄를 포함해서 모두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 국민의힘을 넘어서서 국민들께서도 좀 의아하신 상황이 아닌가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형법상 배임죄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건하고 이게 겹쳐가지고 그런데 네. 그 전에 그 부분도 좀 얘기가 논의. 있긴 있었죠. 예, 예. 네, 근데 그 동안에는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 좀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민주당은 실질적으로 재계에서 원하는 걸 그 동안에 받아들여주지는 좀 않았던 예, 이런 예.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상법상 배임죄를 넘어서서 형법상 배임죄까지 포함된다는 게 좀 의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이게 그러면 앞으로의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요,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모두 끝난 다음에 입법을 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언제 입법할지는 국회에서 완전한 재령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 최근에 정부조직법 과정에서도 검찰개혁도 1년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1년 동안 충분히 뭐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큰 틀에 대해서 조금 더 짜놓은 상황에서 이거를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일단 입법부터 먼저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야당에서 저렇게 의혹을 가지면 일단 기업들 상법적 그 배임죄 있잖아요. 상법상 배임죄. 그거부터 먼저 폐지하고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은 할 때 다 예. 같이 폭넓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게 저는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당정 협의를 오늘 하면서 경제 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한 거 아니에요? 지금 기업들이 사실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사실 국정 과제나 아니면 공약을 통해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었고, 규제에 대해서 네거티브 규제하는 게 아니라 포지티브 규제. 꼭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것만 규제하지 이제는 네. 좀 자유로운 기업 경영을 하겠다라는 방향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 문제 인식을 가지고 대체 입법을 네. 서두르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얘기를 했는데요. 법무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배임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고 기업 외 민사 영역까지 과도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추진을 하나 만약에 기업의 임직원들이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아니면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배임죄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대체입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풀어주게 되면은 오히려 기업의 그런 도덕적 해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막무가내로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전체 형벌 조항 한 6천여 개 중에서 이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한 110개의 형벌 규정을 지금 1.6% 정도 해당되는 거고 1차로 개정을 하면서 계속 연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법무부에서도 지금 이 배임죄 1심 판례 3,300건을 분석해서 어떤 범위까지 하는 것이 합리화될 것이냐 네. 이런 부분을 분석하면서 입법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워낙에 지금 그 한미 외교에 대한 어려움 기업이 그래서 정말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조지아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트라우마를 입었는데 그럴 때 정말 이재명 정부가 기업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면에서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제를 또 바꿔볼게요. 국회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의견서 앞서서 냈고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기현 판사라든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다른 대법관들, 증인들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그래도 법사위는 청문회 강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불출석을 선언한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위헌 위법적인 청문회에 사법부가 덜러리를 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숨지 말라는 협박과 마지막 기회에 운운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는 견제가 아니라 조폭다운 협박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에게 경고합니다. 오늘 강행하는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첫 일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여러분은 민주공화정 파괴의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일단 법사위가 야당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당 주도로 지나친 사법부 흔들기에 나서는 거다. 이게 무슨 법원 운영에 관한 것도 아니고 판결을 어떻게 했는데 그 경위를 따진다는 거는 이거는 이 자체가 사법부 어떤 독립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여당에서는 의혹이 있고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서영교 의원은 꼴릴 게 없으면 왜 나와서 해명하면 되지 왜 안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신현영 의원님 보시기에도 나와서 해명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나와서 사실 그날이 4월 17일이라는 거죠. 회동한 4명의 그날에 동선 그냥 공개하고 나 그런 일 없었다라고 그냥 입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해결될 수 있는. 핵심은 어쨌든 그 판결을 내린 경위 이게 이제 민주당이 얘기한 핵심. 민주당도 그쪽은 아마 별로 기대 안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소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이슈가 계속 법사위에서 공방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법부의 독립의 신뢰를 저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 법사위에서 이렇게 지금 청문회까지 오게 된 것인데요. 결국에는 국정감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대법원도 피감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10월 13일 날은 대법원 그 국정감사하고 15일 날 또 현장 국감까지 한다고 하면서 지금 지금 법사위에서 또 그거 가지고 공방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금 더 당당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정치적 편향성이 있었는지 그날의 그런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을 빠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정황적인 이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사실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런 얘기들을 회피하거나 계속해서 뭔가 출석하지 않으면 이 공방은 정치권에서는 계속되면서 눈덩이처럼 부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여러 가지에 대한 결론들이 국민의 불신을 더 흔들리게 하는 그런 하나의 또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풀어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이긴 합니다. 자, 강전의 대변인은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사인회동설의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려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부르기 전에 그 서영교 의원이 이야기를 들었었던 유튜버 그리고 유튜버 이외에 제보자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먼저 국회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도 아니고 이유서를 냈습니다. 출석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뭐 헌법에 있어서의 사법부의 독립 이런 것도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번에 5월 1일 날 있었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재판 여기에 대한 거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결정이 뭐 나름대로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빠르게 나왔느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재판이 끝난 게 아니죠. 지금 서울고법에서 여전히 계속 중입니다. 그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뭐 정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재판부에서 기일을 추정해 놓은 것뿐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이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심지어 이것을 넘어서서 증인으로 청문회 긴급 청문회 나오질 않으니까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 그리고 대법원의 현장 검증을 가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이 헌법이라든지 법률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겠죠. 특히 법사위가 중심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과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역풍으로 저는 민주당으로 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오늘 뭐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결과 뒤집기 위한 종착역은 그거다. 모든 이런 현상들이 다 거기에 모아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다 하고, 이석영 국민통합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숙고 끝에 이제 영입한 분입니다. 청문회 요건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왜 국회가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입법 만능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길 간청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 이런 얘기들을 조금 이렇게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너무 과도하면 과도할수록 오히려 또 부작용이 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력과 정치는 겸손하게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실제로 오늘의 청문회를 위해서 사실 지난주에 안건이 빠르게 통과되면서 또 한바탕 정치권이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그리고 안보리 이사회에서의 그런 의장 주재 이런 것들 다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권의 입장에서도 매우 섭섭한 이슈이다라는 면에서 어차피 국감 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으면은 조금 더 타임라인이나 그런 시간을 잘 조율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서 의혹 수준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검증돼야 되고 근거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뭐 사퇴나 탄핵이나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언급하는 거는 조금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국민들과 설득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해 가면서 따박따박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지적을 하는 방식으로의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근데 법사위가 워낙에 지금 핫하고 한번 시작을 하면은 이게 계속해서 가속이 가는 그런 정치적 속성이 있거든요. 뭐 나경원 간사 이슈부터 해가지고 지금 법사위가 너무 사회적 관심을 받다 보니까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긴 한데, 또 필요할 때는 차분하게 또는 냉정하게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사법의 편향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국민 공감과 같이 갈 것인지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실제로 이제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이분은 추미애 누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동생이 뭐 이거 아마 그럼 윤석열 오빠가 좋아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대응이었던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밖에서 유엔 외교하고 이러고 있는데 씬 스틸러다. 그렇죠. 예, 눈길을 빼앗는다. 그런 측면이 지적을 했어요. 이건 그렇죠. 여권에서 좀 이런 약간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어쨌든 뭐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 과정이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완전히 눌러버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 4시 50분 정도부터 정상회담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첫 번째 주제로 다루고 있질 않잖아요. 다른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게 정무적으로는 굉장히 저는 안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야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본인들이 야당인 것처럼 여당이 이미 된 지 꽤 되었는데 야당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결국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의 목소리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증인 불출석했을 때 당장 고발하겠다, 당장 탄핵하겠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현장 검증으로 약간 옮겨간 모양새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그러면 현장 검증에 갔을 때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이 법률도 있고 해서 대법원에서도 거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장 검증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충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민주당이 이제 추석도 앞두고 있고 민심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이 정도에서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룸사롱 접대 의혹 받았던 직위원 판사에 대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최종 결론 보류 결정 내렸습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론 직무 관련성 인정하기 어렵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차 때 직접 결재했다, 2차 때 뭐 접대원 동석 안 했다, 뭐 구체적인 얘기들도 있긴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는 바로 이것이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공수처 조사 후 처리하겠다. 자, 신현영 의원님. 네. 이게 한 두세 달 됐을 거예요. 한 서너 달 됐는데 여하튼 나름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론을 왜 안 내렸을까요? 감사위원회가 지금 조사로서는 한계가 있죠. 그리고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그런 자기네 면에서 입장에서 우리가 본 바는 이 정도다. 예. 그렇지만 이걸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직위원 판사가 본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감사위원회의 한계가 네.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또 지연됐으면 또 사법부에 대한 또 그런 비판들이 있어서 이 정도로 하고서는 공수처로 공을 넘긴 거 아닌가라는 어차피 수사 생각이 들고요. 받고 있으니까. 예. 예. 김용민 의원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직위원 판사가 처음에는 간 적 없다 그러더니만 가긴 갔지만 사진만 찍었다. 근데 또 그다음에 한두 잔 정도의 술을 마신 뒤 자리를 떴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본인은 부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기는 어렵고, 근데 오늘도 모 언론에서의 단독이 나오긴 했지만 직위원 판사가 이 내란 재판하면서 핸드폰을 6년 만에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갤럭시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6년 만에 하게 되는데 네. 실제로 2달 만에 또 휴대전화를 교체를 하는데요. 이때는 그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윤석열 구속 취소를 했던 그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그 타이밍에 한번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2달 만에 교체를 하는데 그때는 그 유흥업소 접대 이슈가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 구속 사유 중에서 증거인멸에서 매우 크게 보는 것인데 판사들도 증거인멸하려고 자기 교체를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 정황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본인이 숨기고 싶었던 게 있던 거 아닌가에 대한 그런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공수처에서 좀 수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핸드폰 너무 안 바꾸나 봐요. 너무 몇 년 쓰세요? 아니 지금 뭐 한 5년은 된 것 같아요. 네. 보통은 2년마다 하면 배터리가 좀 늦게 이렇게 느려지고 이러기 그렇죠. 때문에 빠르게 맞추는 사람들은 2년마다 바꾸기도 하거든요. 5년 한 4년 됐나 보다. 네, 오래 쓰신 건 맞습니다. 그죠? 네. 이제 어쨌든 지금 바꿔야겠네. 의원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을 교체했다라는 거는 이제 공수처 쪽에서 한번 수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결국에는 이 의혹의 핵심이라는 것은 동석했었던 그 두 분이 변호사였잖아요. 그러면은 재판에 대한 어떤 관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이 두 명 같은 경우에는 직위원 판사가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근무를 할 때 사법연수원생 그리고 공익법무관으로 실무 수습을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때도 뭐 변호사는 아니었던 것이고 근데 그 이후에 이분들이 변호사를 하면서 한 1년에 한 번 정도씩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한 최근에 10년 정도의 사건에 있어서 직위원 판사 재판부에 이 두 명이 대리인으로 선임이 된 적조차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어쨌든 1차에서는 회를 먹으면서 소주와 맥주를 먹고 2차에 갔을 때 직위원 부정판사는 먼저 이석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여성종업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동석자의 진술 같은 것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위에서 이거를
그 감사위원회를 새로 꾸렸거든요. 윤리감사관실에서 감사위는 이제 외부 위원 6명 그리고 법관 1명 이렇게 해서 7명인데 외부 사람들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26일에 회의를 해서 이제 오늘 결국 결과가 나온 건데 완전히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의 수사 결과는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지금 의혹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털어야 되는 것은 공수처의 책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화요일 퇴근길 서울 시내도로는 자주 밀리는 곳을 중심으로 정체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여의하류까지 막히고요. 더 가서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은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 월드컵대교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에서 막히고 더 가서 오산에서도 짧게 속도를 줄입니다. 더 가서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막히고 더 가서 매송휴게소에서 팔곡 분기점까지 이후로도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론 도리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정체고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 조암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한 번에 18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요즘 이제 정치권에서 제일 핫한 게 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다라면 어떻게 보면 이 정신적으로는 이게 톱일 수도 있어요. 김현지 비서관 이제 부속실장이 됐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복심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림자 실세로 알려진 김현지 씨 원래는 국감에 의례 출석하는 총무비서관이었는데 어제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 사실 제1부속실장은 국감 출석 전례가 없는 자리고 국민의힘은 이번 대통령실 인사를 정말 대단한 창의력 김현지 정말 세구나 정말 저놈인가 보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현영 의원님 뭐 그 진실이 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민주당에서 이럽니다. 아니 김현지 뭐 국감 안 나가려고 인사를 했겠어 하는데 뭐 어쨌든 진실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여태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4개월 됐으니까 네네. 내부에서 한번 조직 정비를 할 타이밍이 됐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 인수위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요 인사 보직하면서 빠르게 진행이 됐고 그러면서 약간의 그런 잡음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4개월 동안의 경험치가 쌓이면서 지금의 인사평가는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뭐 김현지 엄청 세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내부에서 평가는 김현지 실장은 오히려 부속실장이 더 맞고 총무비서관보다는 더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그리고 김남준 대변인도 예전에 기자 출신으로서 대변인을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이동이 오히려 적합한 인사라고 보이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위원회 그런 개편들이 좀 있으면서 그 비서실장과 그리고 정무수석 간의 조금 그 역할의 또 강화가 조직 개편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실이 어떤 방식으로의 누가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동안 있었던 것이 발표가 된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강윤정 대변인이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그런 오상호 정무수석이 수습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변인 단에서의 그런 보강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 분이 너무 많은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업무가 과중되기도 했고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사실 리스크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기자들이 사실 강윤정 대변인보다는 또 다른 뭐 김남준 지금 현 대변인이나
계속해서 소통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브리핑을 많이 하면 할수록 또 기자들과의 응대나 백불도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면에서의 조금 더 합리적인 보강을 이번 차에 2차 저차 한 거 아닌가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우리 신 의원님은 되게 좋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예, 강전 대변인. 대변인이 지금 혼자서 다 해오셨잖아요. 네. 처음에 원형 탈모 왔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김남준 부속실장이 대변인으로 간 게 제가 이제 민주당 쪽 인사들한테 들은 거는 실상 강유정 대변인이 거의 뭐 잘리는 수준이 아니냐. 근데 이분은 지금 자를 수가 없는 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내려놓고 오신 분이어서 국회의원 배지를 떼놓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디 돌아갈 데가 없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꼭 챙겨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지. 근데 이제 그건 네. 나중의 일이고 나중에 지금 예. 당장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나가게 됐을 낭패다, 때는 지금 현재는. 갈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네. 실상은 김남준 대변인이 들어온 것이 기존에 하시던 강유정 대변인은 좀 뒤로 밀린 것이 아니냐라는 평들이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인사를요. 그 대통령실에는 한 달 전 정도부터 준비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국감 끝나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비서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도 인사 명단을 발표를 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공개했던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모든 것들이 희한한 상황에서 맞물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무비서관이 30년 동안 국감에 출석을 안 한 적이 없었는데 네. 갑작스럽게 이제 뭐 나오네 안 나오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동안에 그 여당 의원들이 되게 목소리를 높여서 비호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지? 그랬더니 진짜 여당에서도 나와야겠네요. 이거 왜 이러세요? 뭐 이랬잖아요. 네, 여당에서도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마치 화답하시듯이 대통령실에서는 그동안에 국감에 출석을 하지 않았던 제1부속실장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현지 비서관은요. 총무비서관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의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선우 장관 후보자를 마지막에 낙마시킨 것이 인사비서관도 아닌 총무비서관 김현지 비서관이었다는 보도들이 연락한 있었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은 이분이 본인에게 갖고 있는 그 총무비서관이란 자리를 넘어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고 마침 이번에 그 3명이 돌아가게 됐는데 김남준 대변인, 윤기천 총무비서관, 김현지 비서관 이 3명이 모두가 성남 라인이에요. 옛날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이어서 실상은 어느 자리에 있던 상관없이 실세인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앞으로 저희 야당 입장에서도요. 네. 만약에 이번에 국감이 나왔으면 그냥 한번 얼굴 보고서는 털고 가는 거였는데 이런 형태로 하면은 정권 내내 김현지가 실세 아니냐고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주목하고 그렇죠. 계속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도 재산 신고 내용 나오니까 김현지 비서관 지금까지 알려진 게 없잖아요. 학교라든지 이런 거. 재산 신고는 공무원이니까 해야 되는데 대장동 아파트 있다 그렇죠. 그러던데. 거기에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것이 나와서 또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 내내 김현지 털기가 시작될 건데 이러한 무리수를 왜 여당과 대통령실이 지고 있는지 참 의문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인, 천하람 이런 분들은 또 그 성격, 성정에 대해서도 저기 이제 네. 묘사를 했는데 그 얘기는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예를 들어서 공동 대변인의 경우에는 옛날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MB 때 이명박 대통령 때 박선규 김은혜 지금 의원이죠. 박선규 전 교육부 차관 그 청와대 대변인을 하고 그다음 교육부 차관까지 했어요. KBS 기자 출신입니다. 박선규, 김은혜가 둘이 같이 공동 대변인을 했었는데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청와대는 지금은 대통령실이죠. 홍보수석이 있고 대변인이 있기 때문에 둘이서 좀 나눠서 하기도 하거든요. 일이 겹치고 그리고 사실 부대변인도 있습니다. 지금 아마 안기령 부대변인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좋은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둘이 있는 거는 저기 한 건 아닌데 한편에서 이제 성남 라인 좀 정치 경력도 챙겨줄 겸 뭐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그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또 관측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김남준 대변인은 성남시청에서도 대변인이었고 경기도청에서도 대변인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문성은 있다라고 판단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왜 지금 이 시점인지 그리고 김현지 비서관이 이제 민주당에서 김현지 비서관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국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나가겠다고는 안 하고 있는데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동안에 국감에 나오지 않았던 자리로 인사이동이 됐으니까 제1부속실장이 됐으니까 부르지 말아야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뭐가 있길래 이렇게 꽁꽁 싸매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그래서 김현지 부소실장이 국회가 정하면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기자관계가 예전부터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은 대변인 해보면 내부 취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결국엔 대통령실 대변인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통령의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대변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의 내부의 신뢰관계 구축이나 소통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부처의 그런 비서관들, 수석실들 이런 것들을 대변인들이 다 소통을 하면서 이게 팩트인지 어디까지 공개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동안 4개월 동안에 얼마나 잘 했느냐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또 김남주 대변인은 예전부터 같이 대통령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 신뢰가 있다. 공동 대변인 하면 사실 업무 분장이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한쪽으로 쏠릴 수가 있고요. 그렇죠. 실제로 저도 민주당 대변인 할 때 보면은 보통은 여성 대변인, 남성 대변인 이렇게 공동으로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의장실에 비서실장하고 있는 조우섭 대변인과 같이 했는데요. 네. 사이 너무 좋았고 서로 배려했고 브리핑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싶거든요. 근데 사실 그 상대가 저를 상당히 배려를 해주면서 너가 중요한 거 많이 해. 그날의 저녁 뉴스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런 대변인의 관계를 가져간다 그러면 정말 성공 모델인 것이고 서로 이제 중요한 거 하려고 이제 첨예하게 하게 되면 그럼 싸우게 돼요. 그때부터 그런 것들이 기자들이 다 감지하게 되고요. A 대변인과 B 대변인의 그 메시지가 다르게 되면 요것도 또 팩트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라인을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동 대변인의 그 세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성호 법무장관이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에게 경고 서한, 이것도 공개 경고 서한입니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이걸 밝혔으니까요.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임무에 충실하라는 취지의 경고성 서한 보냈습니다. 사실 뭐 민정수석 포함해서 검찰개혁 5적 언급한 적도 있고 약간 정치성이 그 농후한 그 행사에 가가지고 막 그 얘기도 했던 건데 자, 그 얘기한 시일도 좀 흘렀는데 강정현 대변인 왜 이 시점에 정성호 장관이 경고를 했을까요? 지금 정부조직법 통과되면서 검찰 내부에서 지금 뭐 민주당 검찰 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검찰청 폐지 여기 관련해서 현직 검사들의 굉장히 큰 반발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오늘은 김건희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도 원내 복귀하겠다라고 전원이 돌아가겠다 그랬다면서요.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일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여당에서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정치적 중립성 지키지 못하는 거다. 징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나오니까 또 반대편에서 봤을 때는 아니 그동안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일 안 지킨 아이콘이 임은정 검사장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장이 그동안에 말을 굉장히 좀 세게 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꼭 임은정 검사장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검찰이 폐지가 되기까지는 1년의 유예 기간이 남아있고 1년 동안의 보안 수사권에 대한 문제로 또 검찰 내에서도 굉장히 왈가왈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두 쪽에 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또 그러면은 공소청으로 가고 누구는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느냐 이런 것들도 검사들에겐 첨예하게 대립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수장인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검사장에 대해서 지금 서신을 보낸 거잖아요. 굉장히 또 방식도 독특하다고 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메시지는 다른 검사들, 현직 검사들에게도 지금으로서는 발언을 좀 자제해달라. 일단은 하나가 되어달라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보안 수사권이니 이런 거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려 그러는데 법무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면은 이게 논의가 좀 흔들린다 이런 생각도 한 것 같아요. 그럼요. 임은정 지금 검사장이 인플루언서예요. 지금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3일 전에 마지막 글 올렸는데 댓글이 496개고 공유가 315개입니다. 그만큼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 민주당과 검찰 개혁을 원하는 지지자들의 그런 생각들이 상당히 출렁일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검찰 개혁 TF도 당내에 두려는 거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지금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후속 여러 가지 시행 규칙이나 시행법 1년 동안 유예기간 가지고서는 해야 되는데 이런 임은정 지검장이 결국에는 예전에는 일개 검사로서 자유 발언을 했었지만 이제 공직에 왔고 실제로는 그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그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메시지로 서한으로 명확하게 전달한 게 어제 그랬다는 거잖아요. 앞으로의 그런 검찰 개혁의 완성을 위해서 잘 협조해달라는 메시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예를 들어서 검찰이 이제 없어져야 되고 그걸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검찰의 문제점 얘기하고 그게 어떻게 민주당하고 코드가 닿아서 네. 사실은 그거에 대한 보훈 인사를 했다고 뭐 많이들 생각하거든요. 뭐 그게 진실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야권을 중심으로는 그동안에 임은정 검사가 해왔던 그런 발언이나 행보가 결국은 차장검사 건너뛰고 검사장을 승진시켜줬다 이렇게 네. 보는 시각이 많은데 깜짝 발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더 자제해라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정말 말 그대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검찰을 폐지하는 것을 먼저 입법을 하고 앞으로 유예기간 1년 동안에 뭐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사법개혁도 원래는 한 오늘 정도 해서 법안 전체적인 부분들 국민에게 말씀하겠다고 여당에서 했지만 지금 추석 뒤로 좀 미루고 있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아무래도 그 관련 부처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원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임명 초기에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더 뭐랄까요?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어쨌든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뭐 동감을 하신다라고 해도 이 속도에 대해서는 공감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분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법무부 장관 측에서 낸다는 거는 저는 이게 또 사실상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 이시바 총리가 오늘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아니 진짜 임기 종료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굳이 한국에 와서 정상회담을 하는 이제 설명은 답방 성격이라고는 하는데 자, 신현영 의원님 이 정상회담을 왜 하는 걸까요? 예, 상호 방문을 위해서 예. 한 것인데 다음 달 4일 집권 자민당이 신임 총재를 선출하면 이제 임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한번 이재명 대통령이 갔기 때문에 또 이런 답방 마무리 수순에서의 그런 국가와 건데 국가 사이. 예. 예. 그런데 또 이시바 총리가 워낙에 친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셔틀 외교의 복원이 될 수 있다라는 면에서 네. 우리나라로서는 긍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록들이 남으면 다음에 새로운 총리가 나오더라도 후속 조치로서 계속 그 스탠스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한일 협력 그리고 한미일 공조 방안 워낙에 지금 국제 정사가 어렵고 계속 미국의 관세 협상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통의 의견들 이런 것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고 특히 뭐 인구 문제, 지방 활성화 방안 그리고 뭐 인공지능, 수소 미래 이런 산업 협력의 확대 이런 것까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뭐 우리로서는 정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시바 총리가 또 예전에 상징적인 한국인 의인이라고 하는 이수연 씨 기억나시나요? 네네. 그 지하철에서 지하철. 예, 사망자 구하기 위해서 본인이 사망했던 그런 분을 처음으로 총리 차원에서는 헌화를 하고 묘를 찾아가서 고인의 넋을 위로했다라고 하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따뜻함 이런 것들을 또 긍정적인 메시지로 우리 국민들한테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강재현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외교적으로 너무 좀 말들이 많거든요. 미국과의 관계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번에 유엔에 가서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도 안 했었잖아요. 뭐 지금 트럼프 만나서 뭐 하냐라고 이야기하지만 145개국의 국가 정상과 배우자들이 모두 갔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국가 정상들과도 함께 좀 같이 있는 모습들 그리고 네. 대화를 좀 나눴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외교적으로 좀 고립되는 것이 아닌가. 북중러도 결국에는 전승절 행사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우연히도 지금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리고 대통령이 미국에 가기 전에 한일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미국에 갔었잖아요. 그때 갔을 때 대통령이 그동안에 민주당 당대표였을 때와는 사뭇 다른 일본에 대한 메시지들이 나가면서 중도층 그리고 보수층에서도 이재명 그래도 외교에 있어서 좀 믿을만하다라는 그때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갔다가 돌아온 게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결국에는 외교 부분이 최근에 뭐 여론조사를 보았을 때는 잘한 것도 외교 못한 것도 외교에 대해 굉장히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시바 총리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가까운 나라에서 가장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어서 굳이 만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가신 지 꽤 오래된 분이잖아요. 뭐 대통령실에서는 셔틀 외교 복원이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네. 앞으로의 일본 정권에서도 계속 이게 셔틀 외교가 연장이 될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강정현 대변인이 말이 살짝 길어서 한 말씀 더 하셔도 아유, 됩니다. 또. 신현영 아니 근데 의원님. 임기가 마무리되는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사실 해결해야 될 것들, 마무리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잘 하고 넘겨주는 것이 또 본인의 그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서의 국민들한테 또 소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왔었기 때문에 한 번 또 내방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관계를 튼튼히 해나간다라는 면에서 사실은 한국과 일본은 여러 뭐 과거사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우호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에서 긍정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 수상과 이제 접촉을 해야 되지만 끝내는 수상도 앞으로 한일이 같이 나가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의미는 크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5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한살배기 은규는 오늘도 아빠 엄마 곁을 맴돌다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는 평범한 하루. 하지만 은규의 부모님에겐 그 하루가 어렵기만 한데요. 아빠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었고 엄마 역시 고등학교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분 모두 시각장애인이기에 돌봄 선생님의 도움 없인 단 1분 1초도 아이 곁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은규가 사는 집 상태도 열악합니다. 낡고 오래된 흙집은 곰팡이가 벽과 바닥을 덮었고 갈라진 벽틈 사이로 지붕마저 내려앉고 있어 위험하기만 한데요.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은규네 가족. 작고 어린 은규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저녁까지 경기와 충북, 경북 일원에는 5mm 미만의 약한 소나기가 더 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새 달 10월 첫날인데요. 하늘 표정은 밝겠습니다. 구름이 제 몸을 줄였다가 불렸다 없어지곤 하는데요. 내일은 있었던 구름도 모조리 걷히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모든 지역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 되겠고요. 중부 내륙은 오후 한때 높은 구름만
동안 간간히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울을 제외한 전국 내륙과 경기 남부, 충남 서해안 그리고 강원 산지 쪽에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좁혀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이나 강, 호수 주변 인접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 주시고요. 공항 이용하실 분들은 운항 정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4도 정도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조금 올라서 서울 26도, 대전, 전주 27도 등을 예상하고 있고요.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13도에서 19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모레 저녁부터 제주 산지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남과 그 밖의 제주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0.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정상회담 뒤에는 만찬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와 상고를 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고물가 문제와 관련해 고삐를 놔주면 담합하고 독점하고 폭리를 취한다며 이것을 통제하는 것이 정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법정 공개와 시차 중계가 허가된 가운데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를 또 거부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조 대법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려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집단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경남도당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은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며 조기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안호영 위원장 모셨습니다. 노동 현장의 안전과 권리를 챙기고 또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같은 장기 과제까지 다루는 곳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자, 노랑봉투법 시행 준비와 정년 연장 논의 또 환경에너지정책 현안까지 오늘 안호영 위원장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호영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활동 이렇게 저희가 쭉 살펴보니까 현장 방문이 많았습니다. 어제는 네.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현장 점검하셨고 25일엔 CJ 대한통운 관악터미널 방문해서 물류 노동자들 이제 근로 환경도 이렇게 돌아보셨어요. 자, 추석 직전이라서 뭐 택배 물류 노동자들 되게 바쁠 텐데 직접 둘러보시니까 그 근무 환경이 어땠습니까? 그래도 이제 그곳은 네. 그
말하자면 이제 실내거든요. 실내고 예. 시설이 상당히 좀 자동화돼 있고. 네네. 그래서 그 뭐랄까 그러니까 그 냉난방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온도도 높지 않고 아, 그래요? 상당 정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CJ. 실제로 느낀 거는 이제 이 택배 쌓여 있는 택배, 네. 그다음에 그 뭐랄까 자동 분류기를 통해서 쭉 오면서 이제 이게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네, 예.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택배가 정말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예. 뭐 정말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죠. 예. 혹시 의원님도 직접 하십니까? 가끔 뭐 쿠팡이나 무슨 뭐 이게 뭐 식료품이나 아니면 옆에서 시키는 사모님 거, 주문하는 거. 예. 주문하는 거는 제가 직접 하지는 않는데 사모님이 주로 하세요? 예, 뭐 그렇기도 하고 뭐 배달돼 있는 거는 뭐 많이 봤죠.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뭐 또 요즘 같이 명절을 앞두고 있을 때는 그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보면 이제 그 명절 앞두고 너무 이제 이게 과로하는 과정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그 현장에 가서 이제 그래서 좀 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제 갔었던 거죠. 그러시군요. 자, 앞서 8월에 이른바 노란 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용자 개념 확대하고 쟁의 행위 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경제계 반발이 이제 있었는데 국회 문턱 넘었고 시행일이 내년 3월 10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관련해서 다른 노동관계 법안 이제 손질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특히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이렇게 손질을 해야 됩니까? 사실은 네. 이게 이제 노동관계법 2조 3조 개정 문제인데 네네. 이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다른 법을 특별히 손봐야 될 법은 없어요. 아, 그래요? 다만 그 다른 법을 손볼 거는 없는데 네. 다만 이제 문제는 이 법 자체에서 이제 뭐랄까 그 적용에 따른 어떤 혼란을 네. 피하기 위한 노력은 할 필요가 있죠. 무슨 다른 얘기냐? 법이 아니라 그 법 자체를 조금 더 이렇게 신중히 들여다보면서 좀 고칠 부분 없나 이런 얘기시네요. 이제 법을 고친다기보다는 네. 법을 현장에 적용할 때 혼란이 없게끔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 이 법에 이제 고친 내용은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중요한 내용인데 첫 번째는 네.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를 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구체적으로 지배하게 되면 사용자로 봐서 노사의 어떤 교섭을 할 때 사용자로서 교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개념을 좀 확대한 거고 두 번째는 교섭의 대상을 좀 확대를 좀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좀 축소해서 손해배상 제도가 어떤 노동활동을 말하자면 침해하지 않도록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인데 네. 여기서 이제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법의 내용은 예를 들어 사용자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는 경우다 이렇게 좀 써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규제를 강화한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그렇지는 않고 이게 법원에서 예전에 뭐 CJ 대한통운이라든가 현대제철이라든가 하나오션이라든가 이런 그 사건에서 이제 원하청 관계가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이 네. 원청도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그때 기준으로 말하자면 실질적인 구체적으로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판례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 판례를 네. 법률로 이제 옮긴 거죠. 그렇지만 그 법에는 말하자면 실질적 지배를 네. 하는 경우는 사용자다 했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실질적인 지배고 실질적인 지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네. 이 불확정 개념을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상이 잘 안 잡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고용노동부도 그렇지만 우리 예. 국회에서도 이 현장에 적용될 때 어떤 경우가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가에 네. 대한 그 구체적인 기준을 과거의 판례 또 노동위원회에서 나왔던 결정들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지침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지침을 전문가 이런 노동법의 이제 교수님들 그다음에 또 경영계 또 이제 노동계의 얘기를 쭉 들어가지고 그런 기준을 좀 명료하게 해서 예측 가능성이 생기면 아무래도 분쟁이 좀 줄어들겠죠. 네.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법안을 고치는 건 아니고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아주 정밀하게 다듬는다 그랬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행령이나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달라요. 예. 다르고 이제 만약에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뭐 굳이 뭐 또 필요하다 그러면 뭐 네. 시행령 필요하다면 또 별도의 또 보완 수도 조치가 있고. 있을 수 있겠죠. 네. 자, 일단 노란봉투법이 큰 혼란 없이 본래 취지대로 잘 뭐 시행되도록 이제 이게 정밀하게 이거를 다듬는 조치들이 후속으로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경영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년 내내 저기 협상만 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그거는 좀 기우입니까? 위원장님 보시기에. 저는 뭐 그건 뭐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충분히 저 어떤 혼란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데 따라서 어쨌든 이게 잘 정착할 수 있는 법이다라고 보시는 제가 거네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예. 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현장의 이 법이 아주 혼란 없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네. 몇 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법률에 있는 그 사용자 네. 이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지배를 했을 때 사용자라고 본다고 그러는데 예. 그게 이제 좀 추상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그러면 어떤 모습이어야 사용자인가에 네네.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 네.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모든 게 이제 법률적으로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네. 어차피 법은 시행되는 거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있잖아요. 네. 예, 이런 것들을 노사가 좀 이렇게 말하자면 꺼집어내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게 구체적인 말하자면 실질적인 사용자다라고 네. 하는 거에 대한 서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이제 이게 적용이 됐을 때 서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섭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도 예를 들어서 현대 이렇게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그 하청 원하청 관계가 아주 그냥 뭐 몇 수십 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법이 없어도 실제로는 사실상 이런 노사 간의 실제 원청과 하청 업체들 사이에 이런 교섭들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현재 되고 있는 이런 관행화되어 있는 이 교섭 절차들을 또 실제로 이렇게 말하자면 정식 절차로 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 제도화시킨다. 모델을 좀 만드는 것도 필요하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사 간에 말하자면 이런 뭐랄까 상생 노사의 그 대립이 아니라 네. 어차피 협력해서 상생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이거를 같이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는 이런 관행들을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 나간다면 그리고 이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면 네. 나중에 법이 시행이 됐을 때 혼란들이 상당히 줄어들 거다. 이제 그런 거를 정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국회에서도 여러 이제 그 분야의 노동계라든가 경영계라든가 또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면서 이제 그런 과정이 무리 없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네. 지금 이제 사용자 범위, 사용자 개념 뭐 그 얘기 하셨는데 이게 이제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반면에 그 근로자 범위 쟁점이 되는 현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랫폼 노동자 산업 변화에 따라 이게 노동 뭐라 그럴까요? 환경이 변한 전형적 예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엔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이 과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것도 국회에서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도 관련된 법안도 예. 지금 발의가 되어 있고 사실은 이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 네.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안 되고 있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계속 발전하면서 디지털 전환도 되어가는 과정에서 네. 말하자면 이제 아까 뭐 특수고용 노동자라든가 플랫폼 노동이라든가 하는 이제 비정형 네. 이런 노동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노동자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지난번 이제 노란봉투법 통과할 당시에는 노란봉투법만으로도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사회적 충격이 뭐 있을 수 있다. 네. 이제 그런 염려들 때문에 그 근로자의 개념을 확장하는 문제는 좀 더 추후에 논의를 더 해보자.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던 거고요. 다만 이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는
노동자 이제 아까 이제 특수형태 노동자라든가 플랫폼 네. 노동자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노동자하고는 경계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 추정 규정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그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방법 이런 거에 관련된 그 법안도 나온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봐도 이제 그 근로자로 보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말하자면 그분들의 그 권리를 말하자면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좀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거. 네. 직장 내 괴롭힘을 현행법상으로는 근로자인 경우에만 구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근로자가 아니어도 그거는 이제 인권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예. 사실은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근로자가 아니어도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하는 사람 이제 기본권, 기본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아니면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 노동위원회 같은 데에서 말하자면 조정을 통해서 아까 이제 뭐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라든가 예. 이런 문제들을 조정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공제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돕게 하고 국가가 지원해 준다든지 이제 그런 제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듣고 보니까 근로기준법 개정 이것도 참 큰 과제인데 자, 주 4.5일제 이게 이제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참 큰 관심이에요. 이게 네네. 정부는 올해 안에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 내겠다는 방침인데 자 4.5일제도 아마 경영계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잘 해결해야지 이게 정착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 네.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그 저출생 초고령화 이제 네.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이제 보호될 필요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노동 시간이 네. OECD에 비춰 보면은 평균 노동 시간보다 상당히 좀 높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된다라는 방향은 이제 맞다고 봐요. 네. 뭐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도 뭐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에도 일부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뭐 금융권을 중심으로 해서 네네. 좀 줄이자 이런 것은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쟁점이 되는 거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데 따르는 임금 체계 문제를 네. 임금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조정되는 발생을 하죠. 예.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지금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은 아까 뭐 연내 입법한다는 것은 그건 조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뭐 서두를 문제는 아니다는 아니고 거죠. 이제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것을 그 자율적으로 이게 단축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자율적으로 단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세제라든가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네. 촉진을 하겠다. 네, 그런 거고 노동시간 감축의 문제를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건 아니다. 이제 그 문제는 아까 말했던 그런 이해관계 상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사회적 합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입법의 어떤 그 수준이나 그 속도가 이제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거를 조금 막 법으로 강제해가지고 어떤 시간 안에 추진하고 이럴 문제는 아니고 네네. 그게 이제 어떤 기업들에서 사회적으로 이게 좀 공감대가 확산되고 이거 해봐도 자기네 크게 실적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 안에서 사람들 만족도도 높아져서 오히려 이게 더 성과가 높아지네 뭐 이런 분위기가 조금 축적돼 가면서 그것을 반영해서 법이 또 개정될 수도 있고 제정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기업들이 다만 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네. 국가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지원하는데 이제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원함으로써 노동 시간을 단축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정착할 때까지는 국가가 좀 인센티브를 지원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 어떻게 되나를 또 추이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죠? 네. 그 아까 이제 금융 부문 얘기하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금융노조 거기서 피켓 들고 시위를 하면서 우리가 주 5일제 도입할 때도 앞장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죠. 그러면서 네. 역시 주 4.5일제도 우리가 선도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또 어떻게 보면 이건 약간 저희 주제에서 벗어난 일이긴 하지만
금융하면 사람들이 고액 연봉 저 사람들이 이것도 앞장서 이런 약간 뭐 그 논리적으로는 안 맞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튼 일부 업종에서 시작해서 확산해 나가는 추이는 보겠다 그런 네네, 말씀 네네.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네. 또 이제 매우 중요한 게 무엇보다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근로자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 잃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일입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이 문제 다루고 있는데 뭐 개정안도 뭐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고 하고요. 자, 이 부분은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둬가지고 좀 더 그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문제가 네.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그러는데 네. 사실은 이제 산재 부분도 높다 보니까 네. 또 이게 오명을 좀 쓰고 있죠. 네. 뭐 그런 국가적인 측면에도 그렇고 또 사실은 일하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갔다가 네. 산재를 당해서 사망을 하게 된다든가 다치게 되면 네.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예. 산업 안전의 가치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우리 당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산업 안전에 대한 TF도 만들어서 활동도 하고 있고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산업 안전과 관련된 종합 대책도 발표를 정부하고 했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부분들은 그 예방에 주로 이제 초점이 맞춰 있다고 봐요. 이제 예. 일부는 말하자면 이제 그 반복되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뭐 과징금도 하고 또 등록 말소도 하고 해서 이제 이렇게 규제 측면들을 또 말하자면 이게 부각되는 면도 있는데 네. 반복되는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일정 정도 사회적 책임을 묻는 측면에서 네. 그 제재나 이런 게 강화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우리 그 정부나 또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예방 체계를 잘 만들고 네. 그 예방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거냐. 이런 게 좀 더 초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예방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이제 뭐 그 산업 기업 현장의 안전성 평가를 할 때 네네. 이게 좀 실효성이 없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네. 지난번에 화성에 아리셀 네네. 참사가 났을 때도 보면 안전성 평가를 했다고 그러는데도 실제로는 제대로 형식적으로 제대로 안 됐거든요. 예, 뭐 예. 그런 거. 또 위험한 상황이면 작업 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도 대단히 필요하고 또 이제 그러한 이런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또 네. 안전 설비나 이런 걸 갖추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이런 경우는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네. 지원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게 할 거냐.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네. 자, 또 이제 청취자분들이 뭐 많이 관심 가질 만한 게 이제 정년 연장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요. 네. 자, 다만 이게 여러 고려할 사항들이 있어서 이것도 좀 신중하게 좀 숙고하고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위원장님 보시기에 예를 들어서 이게 청년 취업 문제도 또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약간 장기적 과제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꼭 왜냐하면 장기적 과제로 보기에는 네. 우리 사회가 그걸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알다시피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가 네.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노후에도 소득을 어떻게 말하자면 좀 더 보장을 할 거냐. 네. 그리고 또 우리의 그 노동력,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또 노동력이 이제 부족한 문제도 네,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2033년인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연금을 네. 이제 그때부터는 65세부터 이제 받게 되는데 60년에 퇴직을 하게 되면 5년 갭을 어떻게 할 받게 거냐? 되면 예. 그 갭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네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그 정년을 연장해야 되는 그 필요성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정권을 떠나서 이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에 네.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그 임금 체계하고 또 연동이 되어 있는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당에서도 정년 연장 그 TF를 만들어서 네. 그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좀 그 각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번 그 연내에 네. 입법을 하겠다 예. 이런
그 로드맵을 좀 갖고는 있는데 예.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이 어떻게 내용이 정해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말하자면 방안이 있어요. 근데 네. 결국은 이제 그 문제는 사회적 어떤 그 대화 이런 공감대 형성의 정도에 따라서 뭐 형태가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연내 입법이면 6달 남았는데 여하튼 뭐 꼭 시점이 목표는 그렇고 신중히 논의하되 이거는 우리 바로 어떻게 보면 발등에 떨어진 문제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게 마냥 이렇게 천천히 할 만한 문제는 아니고 아주 집중적으로 좀 논의할 문제이고 사회적 수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환경 분야 얘기. 강원 강릉에서 사상 최악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강릉만의 문제다, 지역 재난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기후위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또 물음을 제기하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기후위기에 국가적 준비와 대응 당연히 필요한 건데 입법부는 어떻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네. 준비를 하고 있죠. 이제 지금 이제 정부조직법, 네. 정부조직법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네. 이 정부조직법 개정 내용 중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이제 출범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전에는 이제 환경부가 있었는데 네. 에너지 분야를 그 말하자면 환경부에 넣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취지는 말하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고 사실은 강원도의 가뭄의 문제 또 뭐 산불의 문제는 기후 위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 흐름인데요. 하나는 이런 그 기후 위기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네. 어떻게 감축할 거냐. 온실가스 감축. 네, 감축의 예. 문제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그 기온 상승으로 인한 네. 여러 가지 그 재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 피해를 줄일 거냐. 그게 두 가지 축이네요. 두 가지 양축이 예.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가뭄의 문제라든가 산불의 문제라든가 혹은 홍수가 나서 말하자면 뭐 이런 그 재난이 일어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이제 기후 이제 적응의 문제인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출범을 한 것은 이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가장 큰 조치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그게 정책적인 기능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그다음에 수단적인 측면은 산업부라든가 네. 혹은 뭐 그 돈을 담당하는 뭐 기재부라든가 네네. 혹은 뭐 다른 뭐 또 여러 분산돼 있었죠. 분산돼 있었죠. 예. 근데 요거를 이번에 이제 그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 일원화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서 네. 아까 이런 이런 감축 정책과 이런 적응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속도감 있게 잘 추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온실가스 감축 얘기하셨는데 감축 목표 달성하고 또 이게 기업한테는 비용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이런 것도 절실하겠네요. 잘 계획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 문제가 그런 그 문제는 같이 잘 풀어야 되는데 다만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기후 위기의 문제는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고 기후 위기 대응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2050년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 여러 나라들의 공동의 노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뒤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수출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기후 위기에 그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은 기업 입장에서 힘들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전환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투자에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면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소 환원 제철이 필요하다. 큰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또 말하자면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 R&D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될 거고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뭐 전환하는 돈이 들어가는 경우는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야죠.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안호영 위원장님, 안호영 의원님 지역구가 전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입니다. 옛날에는 무진장이었는데 조금 그 정세균 의장 시절인가요? 그때 무진장이었는데 조금 바뀌었거든요. 네네. 최근 새만금 신공항 문제가 이제 지역사회 화두고요. 근데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 이런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암초를 만난 셈인데 사업이 또 지역민들한테는 큰 현안이었을 것 같아요. 실망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십니까? 우선 뭐 그 새만금 사업은 이제 전북뿐만 아니라 네.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이제 국책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새만금 사업이 됐을 때 이런 국가 균형 발전 또 전북의 발전도 필요한 네. 거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새만금 사업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공항은 또 사실 꼭 필요하거든요. 꼭 필요해요. 예, 네네. 예.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공항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 예. 공항이 또 안전 또 환경과 같이 이 조화롭게 가야 되겠죠. 네네. 근데 이제 이번에 판결은 이제 그 비행 그 공항 예정 부지에 이런 그 저기 조류 네네. 철새하고 이제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 그런 안전의 위험 문제, 예. 그다음에 또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걸 1심 판결에서는 이제 그걸 이유로 취소를 했는데 네.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좀 우리 법원에서 이 충돌 위험을 너무 과장해서 판단한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거기는 그 아직 그 공항으로 개발된 데가 아니잖아요. 네. 공항으로 개발되지 않은 곳인데 그럼 공항으로 개발된 곳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이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좀 잘못된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법적으로 다투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외에도 많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그 항소를 하고 네. 해서 이제 법률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다투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은 꼭 필요하지만 안전과 또 환경의 어떤 조화 이런 양 측면까지 고려해가면서 개발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50대 한국인이 납치돼서 고문까지 당한 끝에 이제 구출이 됐습니다. 우선 사건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사건이 발생한 곳은 프놈펜의 벙깽꽁이라는 지역인데요. 네. 고급 호텔, 레스토랑, 카페, 쇼핑몰 등이 밀집해서 프놈펜의 강남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요. 지난 21일 오후 8시 30분쯤에 피해자인 50대 한국인 A씨가 흰색 차량을 몰고 카페에 들렀다가 네. 다시 차량으로 돌아가던 순간 검은색 차를 타고 나타난 용의자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끌려가게 된 겁니다. 여기가 번화가인데다가 그리 늦지 않은 시간대였음에도 납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다행히 납치 현장을 카페 경보원이 목격해서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네요. 그렇다면 이 A씨가 어떻게 구출됐습니까? 예, 바로 구출이 된 건 아니고요. 네. 구출까지 만 하루가 걸렸어요. 이때 상황을 좀 보면요. 일단 중국인 용의자 한 명이 A씨가 몰고 왔던 흰색 차량을 가져가기 위해서 범행 현장에 다시 나타났는데 네. 현장에 출동해 있던 경찰이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적을 계속하던 현지 경찰이 다음 날 오후 5시 푸놈펜의 다른 지역의 한 호텔에서 네. 나머지 중국인 3명과 캄보디아인 운전자 한 명을 추가로 검거를 하고 A씨를 구출한 겁니다. A씨가 20시간 정도 납치되어 있었던 셈인데 이 과정에서 고문도 좀 당했다고 합니다. 네, 범인들이 A씨를 납치한 목적이 뭔지 역시 돈을 노린 건가요? 현지 경찰에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네. 납치 목적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예. 네. 다만 사전에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체포된 일당은 30, 40대 중국인 4명과 캄보디아인 30대 1명 등 총 5명인데 네. 현장에서 반자동 권총과
탄창, 실탄, 그리고 쇠파이프, 무전기, 마약 등도 함께 나왔다는 점에서 범죄 조직일 가능성도 큽니다. 네. 근데 더욱 우려되는 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 사건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예, 안타깝게도 캄보디아의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요. 2022년, 2023년에 연간 10건에서 20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해 221건으로 급증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엔 상반기에만 212건이 접수가 돼서 엄청 늘었군요. 예, 작년 수치를 쉽게 넘어설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 16일에 푸놈펜의 여행을 자제하라는 여행경보 2단계를 발령을 했고요. 시아누쿠빌, 보코산, 바벳 등 일부 지역에는 2.5단계에 해당하는 특별 여행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네. 와, 이거 저 되게 험한 지역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해외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 정보 조력이 막 더 절실해질 겁니다. 근데 오히려 해외 파견 경찰관 수는 줄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해외 현지 범죄 현황 먼저 전해드리면요. 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최근에 자료를 받았어요. 지난 2021년에 6,498명이었는데 네. 지난해 17,283명까지 거의 한 3배 가까이 급증을 한 겁니다. 4년 사이에. 예.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9,555명의 피해자가 나서 전체 2만 명을 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해외에 파견한 경찰 협력관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2021년에는 7개국에 17명이 파견된 상황이었는데 올 8월 기준으로 6개국에 10명으로 줄었습니다. 한 절반 정도예요. 경찰은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을 호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 주재해야 되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그게 여의치 않다는 겁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요한 인력과 시스템을 시급하게 확충하고 국민 보호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국제범죄 조직의 납치 감금 범죄가 늘어나면서 협력관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렸습니다. 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개발이 제한됐던 지역의 규제가 일부 해제 또는 완화됩니다. 해당 지역이 어디예요? 예, 김포시와 광화군 일부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고요. 네. 광화군 일부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가 됩니다. 또 서울, 강남, 강동, 광진, 송파, 중랑 그리고 경기 성남, 용인 등 7곳이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가 됩니다. 그 면적으로 치면요 모두 400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 여의도 면적으로 따지면 1.4배입니다. 네. 어떤 효과가 나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이 금지가 되는데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거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보호구역으로 바뀌는 곳은 군과 협의를 거쳐서 건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군과의 협의가 필요 없이 건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비행보호구역이 완화되는 곳에서는 고도 제한이 풀리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16층짜리 아파트의 경우 기존보다 5층에서 많게는 21층까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네요. 해당 지역 토지 소유주들에겐 최고의 추석 선물이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국방부가 이런 완화 조치 내린 배경이 뭡니까? 국민 권익 증진 그리고 지역 활성화 등 목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및 완화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물론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먼저 내렸습니다. 김포시 일대는 걸포 3지구 주택개발 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거든요. 네. 그리고 강화군의 경우에는 고인돌 공원 일대 관광단지 활성화 등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비행안전구역 해제 완화 대상인 성남에서는 구도심 일대인 임해동과 얍탑동이 포함이 돼서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동산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비행안전구역 등급이 기존 2단계에서 6등급으로 변경이 되면서 네. 고도 제한 문제가 크게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45m, 15층 이하의 고도 제한을 받았는데 최대 154m, 48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용적률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사업성이 좋아지게 되는 건데 이 일대 매물의 호가가 크게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접경 지역에 군사 보호구역이 있다면 서울 같은데 이제 그린벨트가 있잖아요. 예. 서울에 이제 좀 이렇게 완화되거나 해당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예, 송파구 가락동 석천동 일대의 저층 주거지는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 강남구 자곡동 세곡동의 경우에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당장 정비 사업에 촉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신속 통합기획 2.0을 발표하면서 네. 정비 사업 기간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18년 6개월 걸리는 정비 사업을 12년으로 6년 6개월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2031년까지 서울에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사건 소식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자친구를 살해해서 1년 가까이 사체를 유기해온 40대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시신을 어디에 유기해 왔다는 거예요? 김치 냉장고에 유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북 군산경찰서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40대 A씨를 긴급 체포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20일에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인 B씨를 숨지게 한 뒤에 시신을 그 김치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의 가족이 최근 B씨가 통화가 되지 않아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메신저로만 연락이 되고 전화는 안 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A씨가 함께 사는 다른 여성에게 B씨인 척 SNS 메시지를 보내라고 했던 겁니다. 이 여성이 이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에게 A씨가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라고 털어놨고요. 네. 이 얘기를 들은 여성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주식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대부분을 시인을 했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5대암 꼽은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게 이제 간암입니다. 사망률도 높습니다. 근데 이번에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10년 내에 간질환이 발병할 위험성을 아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예, 정기 건강 검진을 하면은 흔히 간 효소 수치라고 해서요. 네. AST, ALT, GGT 이렇게 적힌 항목들을 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이 간 효소 수치를 이용해서 10년 안에 간경화와 관련된 합병증에 걸릴 위험을 88% 정확도로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습니다.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의대 한네스 하그스트렘 교수팀이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다양한 검진 지표와 간질환의 위험 관계를 추적해서 간경변의 위험을 예측하는 코어라는 도구를 개발을 했습니다. 네. 프로그램이 개발된 경위를 보면요. 1985년부터 1996년까지 스톡홀름에 거주하는 48만 651명의 데이터를 최대 30년 동안 추적을 했고요. 나이, 성별, 간효소 수치, 혈소판, 알부민, 혈당 등과 간경변, 간암, 간부정 등 주요 간질환의 관계를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각종 지표들과 질환의 연관성을 분석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네. 또 핀란드와 영국의 46만 명에게 적용해서 예측의 정확도를 검증했는데 정확도가 88%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예측 도구가 효과적인 이유는 1차 진료에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코어라는 도구를 공개를 했는데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니까 이제 나이 그리고 성별, 간효소 수치를 3가지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 3가지를 입력을 하면은 10년 내에 간경변 발생 가능성을 퍼센트 단위로 알려줍니다. 기존 간섬유화 진단법보다 정확도도 높고 간편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하그스트렌 교수는 지금까지 1차 진료에선 중증 간질환 위험을 제때 감지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다면서 네. 간질환 위험을 조기에 검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 이면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베프의 범죄도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 이제 시작됩니다. 평온한 명절, 범죄 없는 한가위 되기 위한 이제 치안 준비 상황은 어떤지, 기본적인 범죄 대책은 지금 잘 세우고 있는지, 또 이것만은 알아두면 범죄 예방할 수 있다. 팁까지 오늘 한번 알아봅니다. 일단 프로파일러님, 명절 앞두고 지금 경찰이 술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일부터 7일까지 연휴인데 네. 지금 주치자 신고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아, 그래요? 명절을 앞두고 본래 이렇습니까? 그렇죠. 그냥 들뜬 분위기로 되니까 이미 실제로 지금 저도 오늘 아침에 잠실역 쪽에서 이제 오는데 예. 거기 벤치에 이제 앉아 계시는데 남녀 경찰관 분이 예.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더라고요. 예.
우리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너무 당황해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예, 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그러면 주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어디다 보호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네. 신분증을 안 가지고 있어요. 예. 가족한테 인계하는 게 제일 좋은데.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저 파출소 구석에 이렇게 근데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그러면 이제 병원으로 해야 되는데 병원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진이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요즘 응급실이 다른 환자들 때문에 그러면은 소방관들도 사실은 난감해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정쩡한 상태에서 병원을 못 찾고 헤매는 것. 그래서 이 주치자 처리를 제일 잘하는 데가 제일 평가를 잘 받는. 그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주치자 신고가요. 지난해가 사실 이게 1년 내내 있는 일인데 요런 대목에는 더 심해진다? 굉장히 집중됩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에 주치자 신고가 42만 건 정도 되는데요. 네. 작년에 폭력이 36만 건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주치자 신고가? 예, 대략 그러니까 38만, 39만, 40. 술 먹는 사회군요. 그렇죠. 그 정도 올라가고 있고 매년 증가한 추세고. 근데 문제는 이걸 감당하는 게 주로 경찰과 소방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지자체에서 같이 감당해 줘야 되는데 지자체는 나몰라라 하고 이제 부산에서는 주치자 어떤 센터를 만들어 갖고 지금 되고 있는데 서울은 사실은 만들려고 했는데요. 네.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우리 지역은 못 온다. 님비 현상이 생깁니다. 님비. 예, 예. Not in my backyard. 예. 야, 그랬군요.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대응하는 건 경찰입니다. 그리고 아마 쓰러져 가지고 뭐 생명이 네. 이렇게 보이면 소방관이 또 119가 출동할 것 같은데 술 먹고 쓰러진 주치자들 좀 이렇게 약간 가벼운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다거나 그러면 경찰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관리될지를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산 물론 경험적으로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어디가 아파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전적으로 술을 마셔서 그러는 건지 이거를 경찰은 의료 지식을 의료진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만약에 이걸 섣부른 의료 지식을 했다가 만약에 큰일 나면 그거 감당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폭력적 상황에 개입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도움을 받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소방관들의 도움을 받는 소방관은 응급 상황인데 주치가 응급 상황인가요? 이게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어쩔 줄 모르고 뺑뺑 돌다가 그러니까 물론 연락이 되면 댁으로 모셔다 드리는 것. 근데 이 많은 거를 이 다른 사건도 많은데 이걸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좀 막막한. 그래서 이 전체의 그 어떤 경찰 인력이나 소방 인력의 상당수가 휴치 관리를 하는 것 때문에 그렇군요. 고난이죠, 고난. 쉽게 말하면. 폭행 신고보다 몇만 건이 더 많다. 이거는 제가 약간 충격적인데. 그렇죠. 또 주치에서 응급센터 이거는 파출소 한켠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전에 그 응급센터 하니까 꼭 무슨 병원에 그렇죠. 시설 같은데.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그 예전에 같은 게 파출소 저 벤치 저쪽 구석에 누가 이렇게 자고 있으면 이게 사실 주치자잖아요. 아, 그게 주치해서 응급센터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죠. 왜냐면 그러다가 행패를 부리니까 수갑을 채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수갑 해다가 다쳐갖고 여기가 부러지거나 여기가 막 터지거나 그래갖고 경찰 때문에 다쳤다. 고소가 들어옵니다. 그 고소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못하겠다. 그러면 풀어놓으면 또 행패를 부리고. 그러니까 또 응급실로 보내는데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비응급 주치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어떤 주치해서 응급센터로 확충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작년에 서울 종로구에 이 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이게 종로구민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이제 이거는 서울시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왜 종로만 하냐. 이것도 뭐 타당한 말씀인 거고 이건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나 다 똑같이 얘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이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경찰과 소방관들한테만 책임을 밀어내는 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가족 친지 고향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서 이제 적당히 한 음주를 하더라도 적당히 해야 된다 이런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이런 주치자 문제 말고
명절에 유독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술로 연결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네. 그 연결되는 게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 대비 62.3%가 늘어나고요. 요 기간 동안에 가정폭력. 예, 교제폭력은 30.5%가 더 늡니다. 요 기간 동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연인 사이든 아니면은 뭐 사실혼 관계들 아니면 뭔가 이 관계가 있는 데에서 네. 무엇인가 이제 이런 갈등들이 발생해서 폭력적 상황 이게 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동 폭력, 학대 아동. 그래서 학대.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술 먹은 부모한테 맞아갖고 쫓겨나갖고 예. 거리를 헤매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요. 뭐 이제 요즘 음복이란 말을 잘 안 쓰죠. 그렇죠. 예. 옛날에 많이 썼는데. 숙취운전, 예. 음주운전.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시골에 주차가 몰리다 보니까 주차 시비, 서로 이제 폭력 이런 것들이 이제 요 기간에 많이 일어나는 범죄 유형입니다. 또 최근엔 뭐 그 기차역이나 공항처럼 사람이 몰리니까 그것도 위협하겠다고 이 폭탄 설치했다 그렇죠. 일종의 뭐 테러 협박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이런 것들도 좀 늘고 있습니까? 대형몰에 대한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런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비워야 되거든요. 네. 그 검사. 그러다가 이제 막 몰리고 그러다 다치시고 이런 경우는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요즘 특히 나타나는 게 유괴 시비입니다. 유괴 시비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런데 같이 오지 않습니까? 네. 어른들이 생전 처음 보는 어른들이 이웃에 너 이쁘네 이렇게 좀 너 이쁘다 뭐니라고 좀 뭐 가져다 줄까? 네. 신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유괴 미수 신고가 폭증하는 이유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정말 유괴를 하려 그랬던 것보다 예. 그냥 귀여워가지고 사주려 그랬는데 부모들이 깜짝 놀라서. 왜냐하면 오랜만에 오시는 분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드린 거죠. 뭐 왜 모르는 어른이 나한테 알고 보니 친척. 그 친척이거나 아니면 건너 어른. 이런 상황. 이게 사실은 요즘의 어떤 이런 세태죠. 예. 그러니까요. 자, 경찰이 2주 동안 종합 치안 대책 기간 운영합니다. 어떤 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요 기간 동안은 집중 배치돼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뭐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인원도 바짝 긴장하고 그래서 이제 특별 대책 기간은 항상 늘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일했을 때도 뭐 집에 못 들어갔으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젊은 경찰들은. 자, 연휴 기간 동안 이제 집을 며칠 비울 수 있잖아요. 예. 그럼 빈집털이 절도 범죄도 이제 늘어날 텐데 이거를 예방하는 팁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빈집 같은 경우는 빈집인 걸 알려주면 안 되죠. 네. 우편물 같은 걸 다 미리 다 넣어두고 그죠. 택배 앞에 놓는 거 다 치워주고 약간 뭐 불을 켜두지는 않지만은 약간 그 빨래 같은 거 널어주거나 이런 거 사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형태는 많이 해야 되고 경찰에서는 이제 농어촌 마을 같은데 경보기 설치해주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의 보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사실은 정확히 30년 전에 이걸 사회부 기자로서 취재한 적이 있거든요. 예. 빈집털이 사건을 한 3개인가 4개 묶어가지고 예. 쭉 공통점을 봤더니 이 주로 1층이 많이 털리는데 그렇죠. 그 부엌에 요 조그만 창문 있잖아요. 예. 그걸 여냐 안 여냐가 그러니까 그렇죠. 빈집털이들이 그렇게 무리하진 않아요. 그렇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거든요. 그래서 두드려 보고 없는 게 확인되면 그거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이 열려 있으면 거기가 이제 뭔가 취사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확인을 하고 그걸 하루 이틀 보다가 저건 털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 화장실이 아니라 그 부엌에 연결되는 그 창문 작은 있잖아요. 창문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조금 열어두시는 것도. 예. 자, 명절엔 택배 주고 받을 일 많습니다. 개인정보 노출되지 않게 상자에 붙은 이제 송장 스티커 이런 것도 좀 잘 떼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확인해서 요즘은 다시 뭐 기본적으로 다 제거를 하지만은 네. 특히 이런 때는 조심하시게 왜냐하면 신상을 수집해 갖고 개인 정보로 이제 다른 어떤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름, 전화번호 이런 거 잘 이렇게 관리하셔야 미리. 되고. 예. 또 명절에 또 기승을 부리는 게 피싱, 스미싱 이런 거잖아요. 일단 오는 문자들 누르고 이런 거를 절대.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뭐 이런 거죠. 네. 배송 주소 불일치 취소
뭐 소포 배송 중단되었습니다. 확인 부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른바 뭐 사전 통지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선물 무료 배송 쿠폰, 뭐 자녀 결혼식 초대장, 부고 안내 이런 것들이 요때 오면 다 스미 씨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의심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는 다 삭제하시면은 필요하면은 다시 부거나 이런 거는 전화로 다 알려드리지 누가 문자로 하고 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 삭제하시면 뭐죠. 요즘 같은 경우는 그걸 누르지 않아도 문자만 봐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거든요. 절대 이것은. 아차 하는 순간에 링크 누르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 링크를 누르시면 안 되는데 링크를 이때 눌렀다고 하면 네. 비행기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위에 저 보시면 쭉 내려보면은 그다음에 이걸 설정하고 누르신 다음에 다른 전화기로 112나 118로 연락을 하셔갖고 신고를 일단 하시고요. 은행 그래서 콜센터에 다른 전화기로 하셔야 됩니다. 신고를 하셔갖고 은행 지급 정지라든가 그럼 이제 경찰청 홈페이지 가면 백신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하셔갖고 확인을 먼저 하십니다. 일단은 여기 링크 누르시면은 그 핸드폰은 다른 그 범죄자한테 소유가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누르는 거 절대 누르지 말자 이거고. 자. 명절에 알아두면 좋은 대표적인 신고 전화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112는 잘 아실 테고요. 아까 말씀드린 보안,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118입니다. 키사. 그다음에 경찰청의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되고요. 각 금융회사 콜센터랑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적어도 이것만큼은 기억하자 그러면 범죄당할 위험이 줄어든다. 이런 팁이랄까 청취자 여러분들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모든 범죄는 당황해서 더 크게 벌어집니다. 당황해서. 일단 침착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라. 혼자 얘기하지 말고. 당황해서 무엇인가를 먼저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같이. 주변의 사람을 도움받고 하시는 것이 최선이고 즐겁고 안전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도움받을 사람이 없나를 빨리 찾아보는 게 범죄를 당할 위험에 놓였을 때 가장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엘튼 존의 Goodbye Yellow Brick Road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